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붕당 정치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있는 내용들이 잘 이해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지요. 우리 인생은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취약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스트레스 받을기보다는 내가 확인하고 다음번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문제 틀릴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는 아주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문제를 잘 못 풀어요. 문제 풀이를 뒤로 미루거든요. 그리고 계속 기본 이론만 잡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제 관점에서는 절대로 합격 못 합니다. 자,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많이 틀려봐야 돼요. 자,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뭐 이런 이야기만 할지 모르겠는데 시집 잘 가려면 많은 남자를 봐야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게 뭐냐면, 아니,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그냥 한 남자 만나서 그 남자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결혼하면, 그러면 이제 홍상수 부인 꼴이 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남자의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몰랐던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젊은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다. 저는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 남자 본연의 모습에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두각되어서 발견되지 않다가 지금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들 조금 약간의 자기가 사악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내 안에 악마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게 뭐 악마라는 말을 썼지만 내 안에는 나쁜, 부족한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치려면 자꾸 드러내줘야 돼요. 드러내고 고치고, 드러내고 고치고, 숨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는 눈은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만나보라는 게 막 아무나 만나고 막 이렇게 막 사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을 볼 수 있는 해안은 결국 사람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시험에 빨리 합격하는 지름길은 많은 문제를 봐야 돼요. 많은 문제를 달아보고 실제로 틀려보고 어디서 틀렸다는 걸 자기가 기억할 수 있으면 빨리 합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기본서를 열심히 읽었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그 내용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여러 과목을 강의를 해봤지만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제가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할 때가 기본 수업을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좀 지엽적인 문제들을 막 풀면서 그 문제들을 이해하면서 제가 기본 이론이 좀 더 단단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많이 틀려봐야 돼요. 많이 틀려본다는 말은 내가 내 약점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틀리는 것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기본 내용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는 영역을 표시하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낙천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1번 볼까요? 이제 대외관계입니다. 자, 11페이지죠. 11페이지 대외관계. 자, 우리 조선의 대외관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4대 교린입니다. 4대 교린. 자, 4대란 말은 뭐 큰 나라를 섬긴다 이 말인데 여기서 4대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정치적으로 보면 자, 일단 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불필요한 다툼을 해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그 말 동의합니까? 강대국하고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화들이 꽃피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창구로서도 중국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4대를 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큰 나라를 섬기는 종속적인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결국 여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실리 또는 이점을 챙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여진과 일본 간에는 교린입니다. 교린. 자, 교린은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낸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회유, 한편으로는 강경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진에 대해서 강경책은 사군육진. 사군육진 하면 이건 조선 세종 때라고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자, 최윤덕과 김종서입니다. 그 다음에 해유책은 무역소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자, 일본에 대한 강경책에서 세종 때 스시마섬을 토벌했다. 그렇죠? 세종 원년. 결국 태종이 여전히 군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스시마섬을 이종무를 시켜서 정벌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해유책, 계약조. 자, 계약조를 통해서 삼포를 개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시작되지요. 그죠? 1592년에서 1598년 이렇게 되고 아니면 1597년에는 별도로 이름이 있습니다. 정유재란. 그래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걸 넓게 보면 그냥 임진왜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의 결과 이거 중요하죠? 임진왜란 결과 한번 보세요. 영향. 자, 인구가 격감하고 재정이 궁핍하고 신분제 동요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가서 자, 여진족이 성장하죠. 그리고 일본 문화가 발전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여러 가지 문화를 일본이 흡수합니다. 특히 도자기와 성리학. 자, 우리나라의 조선의 도자기와 성리학이 일본에 차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조가 이제 죽고요. 광해군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광해군과 함께 뭐랄까요? 의병운동을 했던 세력이 누구죠? 북인이죠, 북인. 그래서 북인 정권, 자, 북인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리외교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리외교나 아니면 성리학적인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광해군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인해서 결국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조반정 있죠? 근데 그 인조반정의 결과 집권한 서인, 이 서인은 친명배금 정책을 추구합니다. 자, 친명배금. 그러면 누구의 공격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죠? 금나라 또는 청나라의 공격을 받겠죠. 그래서 자, 두 차례의 호란이 있죠. 그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그 결과 북벌입니까? 북학운동입니까? 북벌입니다. 그죠? 북벌론이 대두가 되고 이거 효종 때입니다. 효종 때 대표적인 사람이 송시열과 송중길.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송시열 이렇게 드러났지만 송시열 일대기를 보면요, 과연 이 사람이 북벌의 중심 인물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분께서 이 송시열 씨는요, 관직을 버리고 낙향에서 벼슬을 버리고 낙향에서 시골에 있는 그 연수가 20년이 넘어요. 자기 전성기 때 전부 시골에 있었어요. 단 시골에 있으면서 지방살림들의 뭐랍니까, 이게 지방살림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앙정계에 영향력을 미쳤지 실제로 이분께서 뭐 관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나중에 송시열 일대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송시열 언제 죽습니까? 예. 자, 이 송시열은요, 송시열하고 관련되는 이게 사화가 있어요. 자, 뭐가 있죠? 자, 송시열하고 관련되는 사화가 아니고 자, 황국이 있습니다. 황국. 기사황국. 기억납니까? 자, 기사황국이란 말은 자, 이걸 이제 정의를 한번 내볼까요? 기사황국은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다시 집권하게 되는 황국을 기사황국이라고 부릅니다. 남인이 다시 집권하게 되고 서인이 축출되거든요. 이제 이 송시열이 서인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러면 숙종이 왜 기사황국을 통해서 서인 세력을 몰아냈을까요? 장희빈의 아들, 지금으로 치면 경종이죠. 이 경종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서인 세력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인을 집권시키고 서인을 몰아냅니다. 몰아내는데 이 송시열 씨가 눈치 없게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올려서 이 서인이 이 송시열 씨가 어디로 가죠? 제주도로 유배를 갑니다. 유배. 제주도 유배 갔다가 다시 서울로 압송되죠. 압송되다가 여기서 이 지역에서 사약을 맞고 죽습니다. 사약을 맞고 죽어요. 자, 요 지역이 어딜까요? 요거 이승만하고 관련되는 지역입니다. 정읍에서 사약을 먹고 죽는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장희빈 대 송시열에서 장희빈 승리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 요 내용을 우리 기본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송시열 씨 이 사람 자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북벌론에서 송시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북벌론에 대해서 이게 아주 강경한 입장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효종이 한다니까 말리지는 않은 그 정도의 분위기예요. 근데 어쨌든 자, 송시열하면 북벌. 그래서 북벌 운동을 통해서 많은 힘을 비추겠지만 그것은 결국 이 서인들의 정권을 연장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나선 정벌, 러시아에 조총 부대를 보내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넘겨봅시다. 자, 12페이지입니다. 조선 후기. 자, 우리 조선 후기의 정치, 경제, 사회 변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봐요. 반드시. 자,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도 나왔었고요. 일단 조선 후기 하면 항상 후기가 되면 어떤 단어 쓰겠습니까? 무슨 붕괴, 문란, 혼란 이런 개념 쓰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볼까요? 자, 먼저 조선 후기. 자, 일단 정치 구조가 변하는데 비변사가 강화됩니다. 이 비변사가 어떻게 강화되는 거죠? 자, 비변사 그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비변사 하면 삼포회란, 자, 삼포회란, 그 다음에 또 을묘외변, 그리고 임진왜란. 자, 이 세 차례의 자, 외란을 거치면서 자, 우리 삼포회란 때 어떻게 되죠? 처음에 설치가 돼요. 처음에 설치된다. 임시기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설치가 돼요. 을묘외변 때 상설기구가 됩니다. 임진왜란 때는 정무최고기구가 된다. 그리고 세도정치기에는 어떻게 되죠?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네. 세도정치기에는 세도가들이 이걸 독점하게 돼 있어요. 이걸 뭐랄까? 독점? 아닌데. 이게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권력 독점. 이렇게 할까요? 좋습니다. 권력 독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독점된다. 독점. 그러면 결국 비변사 힘이 가면 갈수록 세진다는 느낌 들죠? 비변사 힘이 가면 가면서 세지면 왕권은 추락하겠지. 그리고 의정부의 기능도 추락합니다. 6조 실제 집행기구의 힘도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비롯한 중앙정치 조직의 힘이 거의 뭐 유명무실화되고 비변사만 강화되는 그런 어떤 폐단이 생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선 후기 이런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사의 기능이 강화된다. 이 3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3사의 요직에 차지하는 인물들이 자신의 붕당 소속 후임자를 자꾸 청구를 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자기 사람을 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기 사람 씹는다는 것, 이거 관피야, 매피야 들어봤죠? 세피야 안 들어봤습니까? 아니 자기 파벌을 형성하잖아. 우리 5공화국 때 우리 중앙관리로서 이렇게 진출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50 때 전두환 노태우, 특히 전두환 때 출세하려면 육사 가든지 서울법대 가든지 육법당 안 들어봤습니까? 예. 자, 50 때 이제 출세한 인물들 보면 전부 육사 출신 아니면 서울법대 출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육법당이라고 불렀어요. 또 해볼까요? 지금 우리 우리나라 경제를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어떤 인맥이라고 할까요? 학맥 어떻게 됩니까? 서울대 경제학과의 행정고시 재경직, 그렇죠? 성균관 예. 자, 최근에 이제 여왕이 등극하면서 성균관대가 아니고 서강대 출신이 조금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성균관대가 왜 떠오르냐면 삼성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거든요.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성균관대가 조금 뜨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권력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대 경제학과에다가 이제 재경직 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조직이 사조직처럼 이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 이 3사의 기능도 그렇게 전락합니다. 붕당이 격화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 3사에 대한 인사권 있죠. 전람권이 강화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제도. 자, 중앙군은 보니까 원래 5위 제도에서 지금 5군형 체제로 바뀌고 있어요. 그죠? 5군형. 그리고 이 5군형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진 게 대표적인 게 훈련도감 있죠. 훈련도감을 비롯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5군형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5군형 체제는 왜 필요합니까? 원래는 임진왜란 중에 만들었고 또 북벌을 위해서 만든 건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서인의 세력 기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군. 자, 지방군은 진관체제에서 재성망약체제로 다시 소고원체제로 변한다. 자, 우리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공부하실 텐데요. 자, 진관체제. 이거 세조 때입니다. 그죠? 세조 때. 지역단위 방어체제.
지역 단위 방어 체제. 이걸 영어로 해볼까요? 맨투맨.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 단위 방어. 우리 농구할 때 보면 자기 관할 구역, 지역 내에서 사람을 막는 거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성 방략은 뭡니까? 중앙에서 지휘관이 내려옵니다. 중앙에서 지휘관이 파견되어서 무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게 재성 방략. 대부대를 격퇴할 때 도움이 되는 건데, 근데 단점은 한번 뚫리면 이제 후방에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재성 방략 체제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중에 다시 진관을 복구합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진관을 복구하고 소고군 체제를 정비하는데, 이 소고군이란 말은 양반에서 노비까지 전부 군대로 다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양반에서 노비까지. 자, 지금 임진왜란 중이니까 뭐 양반이나 노비도 다 군대 동원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소고군 체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치체제 개편. 이거 이번 지방직 시험에 나왔고요. 자, 보세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시험에 안 나왔다. 그러면 강사가 은퇴하든지 아니면 출제자가 은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은퇴해야 돼요. 반드시 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영정법. 자, 우리 영정법은 어느 왕 때입니까? 인조 때죠. 인조 때. 그 다음에 대동법은 광해군 때, 그리고 균역법은 영조 때입니다.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제도는 좀 꼼꼼하게 사료를 동반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사료가 안 나와 있지만 사료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이제 붕당 정치의 변질 볼까요? 자, 붕당 정치의 변질의 시초는 일단 숙종 때부터 좀 기미가 안 좋죠. 왜냐하면 숙종이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잦은 황국. 황국이란 말은 국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치의 국면을 전환시킨다 이 말이에요. 정치의 국면 전환 환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신왕국, 경신대출척, 경신왕국, 그 다음에 기사왕국. 자, 기사왕국이 뭐라 그랬죠? 어디 갔노? 기사왕국은 남인이 재집권했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갑술왕국. 그러면 경신왕국하고 갑술왕국의 공통점은 서인이 집권한 거겠죠. 우리 경신왕국과 갑술왕국은 서인 집권, 그리고 기사왕국은 남인의 재집권. 그러면 경신왕국 전에는 남인이 집권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붕당 정치의 변질의 배경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탕평론이 대도됩니다. 탕평론. 자, 탕평이란 말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탕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탕평은, 자, 지금 숙종 때 탕평론은 뭐냐면 숙종이 잦은 황국을 통해서 일시적인 또는 뭐랄까요? 임시적인 탕평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영종조 때 탕평책도 결국 실패로 끝나죠. 그 실패로 끝났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정조 사후에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세도 정치로 돌아서거든요. 그리고 정조 때의 개혁 정치가 바로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정조가 죽고 난 뒤에는 이 탕평론은 무의미하게 된다. 다른 말로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우리 영정조의 탕평책입니다. 자, 영조 보니까 서원을 대폭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킨다. 자, 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조 때 균역법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속대전. 자, 우리 속대전 하면 영조 떠오릅니까? 자, 속대조는 영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조 때 볼까요? 자, 정조 때는 규장각, 그 초계문신제, 그 다음에 장용령, 그 수원화성, 축조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조, 정조 중에 한 사람만 논다면 정조가 출제거리가 훨씬 많겠죠. 정조입니다. 그리고 자,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공정책, 통공정책이 뭐죠? 저게 신의 통공 1791년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난정권을 철폐했다. 들어봤습니까? 금난정권 철폐. 자, 이게 뭔지 모르겠는 사람은 성균관 스캔들 보면 돼요. 거기 보면 화장실 매니아도 나오죠. 자, 박유천이라는 화장실 매니아도 나오는데, 근데 그 박유천이가 금난정권 금난정권 철폐를 막는 사람의 아들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제가? 맞나요? 아, 지금 성균관 스캔들 안 본 것 같네요. 예. 자, 어쨌든, 자, 우리 신의 통공, 요거는 성균관 스캔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정치편이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어디가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까? 정치편이 압도적입니다. 자, 정치편이 압도적이고 정치를 공부하다 보면 경제편이 따라 들어와요. 이해됩니까? 아까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 전부 경제편 아닙니까? 경제면인데 정치편에서도 논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은 정치편을 열심히 중복적으로 공부할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문화는 아무래도 출제 비중이 떨어집니다. 출제 비중이 떨어지는 대신 출제가 되면요, 이게 변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일단 시간이 없다면 정치편을 꼼꼼하게 공부할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 봅시다. 우리 삼국시대 경제 이런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 할 말이 없거든요. 따라서 통일신라부터, 통일신라의 우리 경제 상황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문서하면 신라장적, 민정문서, 신라장적, 민정문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가요? 지방직 아니면 교육행정 둘 중에 하나 나왔던가? 지방직에 나왔었죠. 신라장적 나왔습니다. 보세요. 민정문서 어디서 발견됐나요? 일본 정창원에서, 그렇죠? 동대사 정창원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통일신라의 민정문서인데, 우리 조세 공물 부역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문서로서 지금 작성이 된 것이고 3년마다 작성합니다. 3년마다 매년 조사를 하되 3년마다 작성했다. 그리고 남녀별 연령별로 6등급, 이거 시험 문제였죠, 그렇죠? 6등급. 그리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9등급. 그리고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다 있죠. 노비의 수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노비의 수까지 표시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의 경제정책으로서 아까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된 것, 어느 왕 때죠? 신문왕 때. 그렇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한 것은 어느 왕 때입니까? 성덕왕 때죠. 성덕왕 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통일신라의 경제활동에서 자, 쭉 한번 읽어보시고 단가 무역을 했고 그 이슬람 상인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장보고가 활약을 했고, 장보고가 산둥반도에 지은 절 이름 법화원, 기억나죠? 법화원. 자, 그럼 이제 고려의 토지 제도를 보겠습니다. 15페이지. 고려 토지 제도는 전시과 제도입니다. 전시과 제도. 전지와 시지를 나눠준다. 18등급에 따라서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중심이 된 게 아니죠. 수조권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수조권. 그 죽으면 반환. 사망이나 퇴직 시 반환. 그 다음에 고려 토지 제도의 변천 과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전시과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 각각의 내용들이 전부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역분전. 자, 공을 세운 신하들한테 나누어주고 있죠. 그죠? 인품 또는 농공 행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종 때 시정 전시과 여전히 역분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 퇴직관리한테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개정전시과, 마지막으로 경전전시과. 경정전시과가 전시과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이름이 있죠? 공음전시과. 공음전이 신설됐다고 해서 공음전시과라고 부른다. 지금 마지막에 경정전시과, 이 특징을 잘 봐두세요. 경전전시과는 공음전이 신설되었다. 공음전시과. 그리고 현직에게만 줍니다. 현직에게만 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우리 전시과 제도를 소개한 사료가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종류 보세요. 자, 과전 있고요. 공음전, 한인전. 자, 한인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화급 관리의 자제인데 아직 벼슬하지 못한 자죠. 그렇죠? 자, 한인전. 그 다음에 군인전 있고요. 구분전, 내장전, 공회전, 사원전. 자, 종류를 다 기억해 봅니다. 자, 근데 자칫 잘못하면 과전이란 말 보고 조선의 과전법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과전. 이 과전은 고려의 전시과일 때도 과전이란 말을 쓰고 조선의 과전법도 과전이란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토지 이름이 그냥 과전이란 말을 써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시과 제도가 붕괴가 된다. 언제 붕괴됩니까? 무신정권 때. 무신정변을 이유로 전시과 제도는 붕괴. 자, 그럼 전시과 제도가 붕괴된단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가가 정상적으로 토지에 대한 권한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토지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가집니까? 그럼 무신. 그리고 또 보시면 권문세족. 그러면 무신이나 권문세족이 독점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시대, 고려 후기로 가면서 국가재정은
파탄 상태지. 왜?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데.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자, 우리 조선 전기 토지제도 봅니다. 과전법, 직전법, 그 다음에 관수관급제, 직전법 폐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직 시험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언제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과전법. 자, 우리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때입니다. 그렇죠? 1391년. 자, 일단 과전법은 1391년입니다. 신진 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지급받은 관리가 죽으면 반납입니다. 그리고 경기지방 토지에 한정된다. 이게 고려시대 토지하고 차이점이에요. 고려는 전 지역, 조선은 경기 지역만 한정. 그리고 이 조선의 과전법은 특이하게 수신전과 훌량전 제도가 있었습니다. 수신전과 훌량전. 그러면 수신전과 훌량전은 누구를 보호하는 거죠? 유가족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입니다. 직전법이죠. 이제 수조지가 부족하다. 왜? 지역이 경기지역, 또 일부 세습되는 토지도 있죠. 따라서 땅이 부족해요. 땅이 부족하니까 현직만 주는 걸로 바꿨다. 직할 때 직전법입니다. 현직만 준다. 세조 때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럼 현직만 주는데 현직 관리들이 수조권을 행사하거든. 수조권, 조세를 징수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수조권에 횡포를 부려요. 횡포를 부려서 국가가 대행해 줍니다. 이게 관수관급제, 성종 때의 관수관급제. 자, 그러다가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됩니다. 그럼 직전법이 폐지된단 말은 수조권 제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녹봉을 지급해요. 녹봉 지급. 되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조선 후기 수치 체제의 변천입니다. 자, 이건 결국 조선 후기를 봐야 되겠지요. 그죠? 전세 제도와 관련해서 영정법. 아까 인조 때 영정법이 뭐였죠? 토지 제도에 대한 제소의 수치와 관련해서 일결당 사두에서 6두인데 결국 사두로 정착되거든. 일결당 사두. 풍흉에 관계없이. 그럼 세종 때 공법은 풍흉을 고려합니다. 그렇죠? 풍흉을 고려하려고 처구기를 만들었어요. 빗물을 측량하는 처구기 왜 만들었을까요? 흉년과 풍년을 가르는 기준이 강우량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 말이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자, 세종 때 공법 풍흉을 고려했는데 자, 이제 영정법은 풍흉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결당 사두. 그 다음에 공납과 관련해서 공물납부, 공물, 토산물입니다. 토산물 또는 특산물. 토산물, 특산물 대신 미포전으로 대신 납부한다.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그렇죠? 그래서 토지 1결당 12두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원래 공물납부가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바뀌죠. 이걸 뭐라 부릅니까? 대동법을 부르는 이름 공물의 전세화,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공물납부를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바꾸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바꾸면 누구의 부담이 늘어납니까? 지주 부담이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지주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지방 토들이 싫어하거든. 토들이 싫어해서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100년이나 걸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주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결국은 이 부담을 떠넘기겠죠. 떠넘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역과 관련해서 균역법이 시행됩니다. 이건 군포 징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일결당, 우리 어떻게 된 거지? 군포 1년에 2필을 1필로 줄여주는 거죠. 그렇죠? 군포 1필로 줄여줬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보니까 결작이나 선무 군간포 요 말이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거든요. 결작이 뭡니까? 군포 부담을 줄여준 대신 국가재정이 부실해지죠. 그래서 보충하기 위해서 토지 1결당 2두씩 결작부가 지주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균역법도 지주 부담을 늘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선무군간포. 자, 선무군간이라는 관직을 주고 포를 받아요. 그러면 선무군간의 관칭을 받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부유한 양인. 양반 아닙니다. 양반 행세는 하는데 양반은 아닌 자. 하지만 실제로 양반 행세를 해요.
양반 대우를 받습니다. 걔한테 그래 너 양반해. 선무군관이라는 허명, 허직을 주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군포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18번 조선 후기 농촌 경제의 변화입니다. 자, 조선 후기 일단 지주전호제가 확대되고 있고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주제의 변화와 관련해서 자, 결국 지주제라는 말은 토지 소유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은 토지를 확대해서 가집니다. 그래서 소작인을 부려서 넓은 영토를 이제 관리하고 경작해요. 이걸 뭐라 그러죠? 광작이라고 부르는 광작. 그런데 이렇게 넓은 용토를 소작인을 부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적은 노동력을 통해서 많은 생산량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양법, 모내기법, 이양법을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시비법이 또 발달하겠죠. 비료를 주는 법도 발달하고 그러면서 부를 많이 축적하게 되고 또 일반 양인 중에서도 부를 축적한 양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막 생겨나면 신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까? 좁혀지는 겁니까? 자,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자,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삼성 취업하는 게 그냥 일부 여러 개의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삼성 취업하면 무슨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4대 기업의 부의 독점력이 더 강화됐단 말이에요. 그럼 부가 일부에 집중되는 순간 신분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부가 집중되잖아. 부가 집중되면 계급이 분화가 됩니다. 계층이 분화가 되고 부가 집중되면 일부 계층만 잘 살게 되지 대다수는 전부 임노동자,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돼요. 계층의 분화는 좋은 게 아닙니다. 계층이 분화되면 일부만 설국열차 악한 타고 나머지는 뒷칸에서 에너지바를 먹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농민경제의 변화 보세요. 자, 우리 모내기법으로 일손을 줄이죠. 광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작물, 상품 작물, 이 상품 작물을 막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타조법에서 일부 도조법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도조법, 소작료의 정액화 이렇게 있는데 일부 도조법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지대를 도루로 냅니다. 뭐 상평통보로 내겠죠. 지대의 급납화. 자, 그리고 이제 분홍들은 보세요. 이제 부자입니다. 이 부자들은 돈을 가지면 뭘 하고 싶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해볼까요? 자, 우리 정주영 씨가 한때 돈을 많이 가지니까 권력을 쥐고 싶었어요. 신분을 세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출마했다가 망하고 난 뒤에 떨어지고 난 뒤에 김영삼 정부의 엄청난 뭐랍니까 이게 압박을 받죠. 세무조사 받고 뭐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인 보복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부유해지면 신분을 살고 싶어요. 자, 이겁니다. 맨 밑에 둘째 줄. 분홍이 등장하니까 부를 축적했죠. 양반 신분으로 세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 있는데 이게 전부 조선 후기를 말합니다. 상품화폐 경제 말이 꼬이네요. 상품화폐 경제 발달은 조선 후기를 말한다. 자, 그럼 조선 후기 이런 경제 발달의 주역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공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공인하면 여기 떠오르는 어떤 수치 제도가 있어야 돼요. 대동법 시행의 결과 공인 등장. 그럼 이 공인이 발달해서 뭐가 됩니까? 도고가 됩니다.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 대동법 공인 출현, 공인이 성장해서 도고가 돼요. 도고. 이 도고를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까? 뭐 재벌하는 건 좀 그렇고 뭐 도매상인 뭐 이런 개념이죠.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송상 보세요. 송상 개성상인입니다. 복식부기를 창안했어요. 그렇죠? 복식부기. 그 당시에 좌변대변, 그러니까 차변대변하면서 부기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강상인. 우리 서울 한강을 끼고 있는 경강상인. 그리고 보부상. 자, 이 보부상은 국가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허상인이에요. 관허상인. 사상 아닙니다. 보부상은 관허상인. 그리고 보부상을 관리 감독하는 관청 나중에 나오죠. 해상공국. 그 해상공국이 이름 바꾸죠. 상무사, 뭐 상리청, 뭐 이게 상무사라고 이름 나중에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객주, 여각.
그 다음에 또 각종 무역 상인들이 있습니다. 만상과 내상. 자, 이것들을 묶어서 조선 후기라는 걸 염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 유통의 발달 한번 쭉 보세요. 자, 우리 조세의 급납화를 배경으로 동전 유통이 활발해집니다. 그럼 이 동전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상평통보.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상평통보입니다. 아주 흔하게 유통됐어요. 저도 갖고 있어요. 상평통보입니다. 쓸데없는 얘기죠. 자, 가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럼 이 상평통보를 유통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보관을 할까요? 유통을 안 시킵니다. 보관을 해요. 근데 보세요. 그럼 보관을 어디다 할까? 그 당시에 은행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 어떻게 하죠? 집에 보관하겠지. 아니면 땅에 묻든지. 문제는 집에 보관하면 도둑이 출몰합니다. 또 아니면요. 집에 보관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죽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리학적인 유교 질서가 타락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이 말의 뜻은 우리 인간성의 어떤 말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말에 동의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만약에 이 전황 현상을 여러분들 지금 집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빠가 사채업자입니다. 아빠가 사채업자라서 돈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자기 집에 김치냉장고 밑에 넣어놨어요. 5만 원권을 바꿔가지고 김치냉장고 밑에 넣어놨다. 그런데 아들이 아빠 보고 아버지 용돈 좀 하니까 없대요. 그럼 아들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찌르는 건 좀 그러나요? 아버지가 잡는 사이에 그 김치냉장고에 있는 5만 원을 빼가지 않겠습니까? 빼가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아빠가 골프채로 아들 머리를 때리겠죠? 보세요. 이게 성리학적인 유교 질서가 파괴된다 이 말입니다. 전환 현상은 결국 유교 윤리가 쇠퇴하게 된다. 자, 그거하고 직결됩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0번 고려의 신분제도. 자, 우리 고려의 신분제도까지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나머지 부분 할 것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시간을 더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 기출 문제들을 정리한 것을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미끼 상품입니다. 다음 주에도 왕림해 달라는 미끼 상품으로 제가 기출 문제를 정리한 것을 아마 시중 교과서에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최근 기출 문제들만 모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고려의 신분제도 요거까지 봅시다. 먼저 보니까 귀족이 있어요. 귀족. 자, 귀족은 뭐가 발전한 거죠? 지방 호족이 발전한 거죠. 그죠? 호족이 문벌 귀족화 되고요. 일부는 지방 향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 향리의 자제들이 나중에 고려 말 신진 사대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문벌 귀족이 나중에 정권이 바뀌죠. 무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이 무신이 몰락하고 권문세족이 등장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호족, 문벌 귀족, 무신, 권문세족. 고려의 지배계층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중류계층 볼까요? 서리, 남반, 향리, 하급, 장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직역을 세습하죠. 아버지가 향리, 자식도 향리 이런 개념입니다. 아버지가 군반이야, 그럼 자식도 군반이야. 하급 관리면 자식도 하급 관리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다른 기숙학원에서 제가 또 수업을 나가는데요. 그 어떤 학원에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뭐 하시니 하니까 공무원 출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좀 공무원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해보니까 삶이 안정적이거든요. 자식한테 어릴 때부터 이제 권유한 겁니다. 권유하면 우리 보통 자식은 아빠 말하고 반대로 행동하거든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공무원 하라니까 싫어요 하면서 안 했어요. 그러다 20대 후반쯤 되니까 막상 이것저것 해보고 난 뒤에 어른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 다시 턴해서 이제 기숙학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한 1년 잡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그 친구한테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면 공무원 출신이 많아요. 이게 뭐죠? 직역이 세습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양민입니다. 양민. 자, 양민은 농민 백정 농민이 일반 양민입니다. 상공업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특수행정구역에 종사하는 자들 있죠? 향소, 부공민. 우리 소민은 뭐 하는 거죠? 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수공업자. 우리 광물 채취하고 수공업자입니다. 이제. 그죠? 요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향가 부공민은 농사를 짓습니다. 농업에 종사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천민 보세요. 천민. 자, 노비입니다. 노비고 이 노비 중에서는 외거 노비가 중요하다. 그렇죠? 외거란 말은 뭐죠?
주인과 따로 산다. 외근업이죠. 주인과 따로 사면서 매년 신공을 바친다.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양인과 비슷하다. 그래서 양인을 자기 주인을 죽이고 신분을 세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외근업인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기업체 취업하잖아요. 그러면 기업 오너, 사기업체 오너의 마음에 따라서 내 신분이 결정돼 버려요. 내 역할이 결정되거든요. 그걸 몇 번 겪잖아. 그러면 외근오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외근오비는 주인과 따로 살지만 일단 신분은 노비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떤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랍니까, 이게 경제적인 어떤 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외근오비가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한 4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촬영하시는 분도 4시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요 뒷부분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를 나눠드린다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준비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